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짝사랑 제1위와 봄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이정승의 외동아들 16살 이도령은 요즘 막 사춘기를 앓고 있었다. 담 너머 살구꽃 피고 먼 밭에 복숭아꽃 피는 봄날에 나비들은 너울너울 날아다니고 코끝마다 꽃향기가 가득한 이즈음 읽으라는 서책은 멀리하고 이웃집 처녀들에게로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이었다. 보송보송한 얼굴에 어느 결 검은 수염이 듬성듬성 돋아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어째 굵어지는 것이 사내가 되어가는 모양이었다. 멀리 오리쯤 산모퉁리를 돌아 서당에 다니는 이도령은 봄바람에 피어나는 꽃들 마냥 요즘 가슴 어디께가 자꾸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은 환몽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도령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사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오로지 서책을 부지런히 익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자리를 하사받는 것이 꿈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울고 또 서당을 다녀온 저녁으로는 훈장어른이 가르쳐준 글귀를 암송하며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었다. 푸른 초록들 너울거리는 들판 사이로 농부들이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못자리를 해서 기름 모를 쪄서 곤보내기를 해야 하는 5월 봄날이기에 여기저기 부지런한 농부들이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오후에 봄볕은 제법 나른하게 몸을 풀리게 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낯뜨거운 소리들이었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욱 머리에 남고 짜릿한 전율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아침에 서당에서 맹자를 읽고 쓰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이도령을 비롯한 서당 동기들은 봄볕이 푸근한 서당 집단 밑으로 몰려들었다. 담장 아래로 하얀 앵두꽃이 눈꽃처럼 피어 하늘하늘 떨어져 쌓이고 붉은 살구꽃 무더기에 꿀벌이 잔뜩 엉겨 앵앵거렸던 자리에는 그새 새파란 열매들을 촘촘히 매달아 달고 연초록 잎이 짙어가고 있었다. 댕기머리 서당 서생 수총각들은 한데 엉겨 배운 경서를 외우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짓궂은 장난엔 농담도 주고받곤 하는 것이었다. 그중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이웃마을 최도령은 야한 농담을 줄곧 잘하는 것이었다. 그런 최도령이 대뜸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내가 오늘은 귀 서생들에게 야한 이야기 한 소절 들려주겠소이다. 그 말에 열댓 명의 서생들은 최도령에게 다가와 귀를 번쩍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먼 옛날 여우사는 산중마을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꽃같이 어여쁜 새댁이 있었지. 남편은 나무를 해다 장에 팔고 또 겨우 식량이나 해먹을 몇 대기 농사를 지어먹는 그야말로 일 잘하는 상머슴 같은 남편이 있었지. 그런데 그 새댁이 시집간 그 집은 지지리도 가난해서 초가 삼간 그것이 전부였다. 부엌 한 칸, 방 한 칸, 광 한 칸뿐이었다. 이렇게 비좁은 살림살이라지만 두 부부만 오순도순 살아간다면 별 문제는 없으련만 참으로 불편한 것은 그 방 한 칸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 혼인한 부부인지라 밤마다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해야 했기에 몹시 괴로웠다. 짝사랑 제2화 뜨거운 신호. 그러고는 그새 열흘 남편의 수차례나 반복되는 잦은 요구를 새댁은 못 참이 거절해버렸다. 지글지글 끓는 따뜻한 방 놓아두고 부엌에서 찬 바람 부는 헛간에서 아니면 흥하니 뚫린 밤 골목에서 산모롱리 숲속에서 사람 눈을 피해 마치 몰불 가리지 않는 뜨겁게 발정한 암수개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발가벗고 들어붙어 엉겨 헐떡거리는 그게 무슨 볼성사나운 꿀이람 하든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오늘 굳은 눈발 거친 오후 항상 북박이 늙은 고목처럼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웃집 할머니 집으로 일을 보러 간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
그날 밤이 이웃집 할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음식도 장만해주고 떡도 해주고 도와주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가면 아마도 제사를 다 지내고 한밤중에나 돌아올 것이었다. 새댁은 오랜만에 몸이 불끈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아니, 벌써 새댁은 몸이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칭몽콜 같은 작고 질긴 손짓을 불어 거절해 왔는데 오늘 오후에는 따뜻한 구두를 짊어지고 모처럼 뜨거운 사랑을 맘껏 나누려니 생각하니 몸이 날아갈 듯 자꾸만 근질거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발그레한 작약꽃같이 향기롭게 덩글고 엉덩이가 안팡지게 도드라진 19물을 오를 대로 오른 새댁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이 못내 마땅찮았으나 그런 마음을 밖으로 혹여 내색했다가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낙인 지켜 의시나 여러 어른에게 불벼락을 맞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지런히 시어머니 구경하며 하늘 같은 남편 받들며 고분고분 살아야 했다. 막 홀례를 치른 눈 내리는 추운 한겨울 첫날밤 치르고서너 날은 시어머니가 이웃 친척 집에 들려 지내다 왔기에 두 부부가 밥도 잠도 마다하고 진하게 우울지정을 나누었건만 시어머니가 돌아온 후로는 도통 기회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낮에 남편이 나무를 해와 부를 때 구두를 따뜻하게 데워놓으면 시어머니는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서 그대로 다리를 틀고 앉아 그야말로 철퍼덕 능구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다급한 두 부부는 시어머니 눈치를 살펴가며 잠든 사이에 눈짓, 손짓으로 추운 부엌 구석으로 몰래 나가 그 짓을 하고 들어오거나 정 안되면 가만히 떼기 둘러쳐진 뒷간 헛간 아래서 혹여 누구 눈에 들키기라도 할까? 잔뜩 마음 졸이며 숨 넘어가는 비명은커녕 제대로 크게 숨도 쉬지 못하고 단둘이 조급한 사랑을 나누고 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사랑을 나눌 때는 추운 곳이든 어두운 길거리든 장소를 불문하고 뜨거운 열기에 흡사여 서로를 간절히 요구했기에 추운 줄도 몰랐지만 막상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곧 동상이라도 들듯이 온몸에 한기가 으스스 스며드는 것이었다. 꼭 이 짓은 왜 속옷까지 죄다 벗고 해야만 한단 말인가? 예, 따뜻한 방 두고 왜 좋은 짓을 이게 뭐라. 새댁이 아래로 풀어 헤쳐진 치마를 쓸어 올리며 보들보들 고얀 젖가슴이며 하얀 아랫도리를 잽싸게 감싸고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며 푸념하듯 말하자 잠깐의 격정으로 몸을 떨던 남편이 오들오들 떨면서 온유월 담장으로 늘어진 애호박같이 큰 가운데 겉을 덜렁거리며 얼른 바지를 들어 올려 허리끈을 끙하고 졸라 묶고는 쿨럭쿨럭 감기듯 양 비실비실 온몸을 떨며 잦은 기침을 마구 해대는 것이었다. 에이, 이러다가 정말 감기 들겠네. 뒷간 두엉 놓여둔 즉 다발 쌓아둔 옆에서 그 짓을 하고 오들오들 떨며 두 부부는 찬바람 사납게 불고 얼음 띵띵 어는 밤 마당을 가로질러 캄캄한 방 안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 야심한 맘을 어디 갔다 오냐? 감기 들게. 헉! 잠든 줄로만 알고 몰래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두 부부가 들어가자 캄캄한 방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짝사랑 제3화 제삿날? 예. 어머니, 밖에 물 기르러 가는 셈에 혹시 얼음이 얼었는가? 보고 왔어요. 새댁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얼른 둘러붙였다. 그 셈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언 적이 없었다. 별 걱정도 다 하는구나. 너무나 날씨가 추워서요. 그래, 둘이 가서 이 한밤중에 그 샘물 쳐다보고 왔냐? 예. 시어머니의 말에 새댁은 무어라 답변도 못하고 얼른 이불 속으로 떨리는 몸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남편도 어기적 이불 속으로 군뱅이처럼 파고들었다. 그런 남편이 미워 새댁은 허벅지를 손톱 끝으로 사납게 비틀어 꼬집는 것이었다. 아우, 너무나 세게 비틀었는지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오메, 너그들 뭔 일 났냐? 그 바람에 눈치 없는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호롱불에 불심지를 켰다. 남편은 잘못 다리를 헛짚어서 아팠다고 변명하며 북새통을 한참 동안 치르고야 불심지를 눌러 끄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어이구, 시어머니 있는 이런 꼬막속 같은
단칸방에 시집와서 신혼 재미도 실컷 못 보고 에구 내 팔자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방이라도 한 칸 따로 짓자는 소리는 안 하고 에휴, 내 이제는 아무리 하고 싶대도 방 한 칸 따로 짓겠다는 말 안 하면 어디 다시 대주나 봐라. 덩치만 컸댔지. 매운 구석은 없고 에구 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지. 에구구 미련둥이 바보 같은 남편. 새댁은 그날 밤 속으로 야무지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그새 열흘 남편의 수차례의 요구를 새댁은 무참히 거절해버렸다. 지글지글 끓는 따뜻한 방 놓아두고 부엌에서 찬바람 부는 헛간에서 아니면 휑하니 뚫린 밤 골목에서 산모롱이 숲속에서 사람 눈을 피해 발정한 개처럼 발가벗고 그게 무슨 꼴이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오늘 굳은 눈발 거친 오후 항상 아랫목만 차지하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웃집 할머니 집으로 일을 보러 간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날이 이웃집 할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음식도 장만해주고 떡도 해주고 도와주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가면 아마도 제사를 다 지내고 한밤중에나 돌아올 것이었다. 새댁은 오랜만에 몸이 불끈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짝사랑, 제사와 미련퉁이 남편. 아니 벌써 새댁은 몸이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칡넝쿨 같은 작고 질긴 손짓을 불어 거절해왔는데 오늘 오후에는 따뜻한 구두를 짊어지고 모처럼 뜨거운 사랑을 맘껏 나누려니 생각하니 몸이 날아갈 듯 자꾸만 근질거리는 것이었다. 새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점심상을 보았다. 다른 날 같잖게 고구마도 씻어찌고 모처럼 마른 명태 2마리를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홍두깨로 탁탁 두들겨 패 맛있게 국을 끓이면서 방에 불을 따뜻하게 지펴 넣었다. 생각 같아서는 마당에 놀고 있는 씨암탉을 떡하니 잡아 정력에 좋다는 그 귀한 인삼, 대추, 마늘 듬뿍 넣어 힘 한번 오지게 써보라고 남편을 든든히 먹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설이나 추석, 대보름 명절이나 제삿날 고되게 일하는 모내기, 추수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닭을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는 이런 한가한 겨울날에 실한 씨암탉을 떡하니 잡았다가는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경을 칠 게 빤한 일이었다. 생각 끝에 새댁은 꿩 대신 닭이라고 지난 가을 장날 사다 고이고이 말려 간직해둔 10마리 명태 중 2마리를 두들겨 잡아 구수하게 국을 끓이고 계란을 3개나 깨서 탁 풀어 넣었다. 하긴 큰맘 먹고 뭐라 하든 말든 야단 맞을 작정을 하고 마른 명태 2마리를 통 크게 꺼내 쾅쾅 두들길. 참에 시어머니가 눈을 흘겨 떠보고는 정색하며 무슨 날 닥쳤냐고 새댁을 다그치던 것이었다. 새댁은 다듬이돌 위에 놓인 명태를 얼른 사납게 홍두깨로 두들겨 패던 것을 슬그머니 가리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광에 둔 명태를 보니 습기가 차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 2마리의 곰팡이가 슬어서 한겨울에 무슨 곰팡이더냐? 먹고 싶어 그런 게지. 설 보름남잘 때 제사상에 올리고 고된 일을 할 때나 손님 대접하러 두었건만 이런 난 한겨울에 먼저 선수를 치냐. 에구 살림 잘해 먹겠다.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그러나 새댁은 들은 채 만체하며 말없이 마른 명태살을 북북 찢어 넣어 국을 팔팔 끓였고 거기 고소한 참기름도 한 수저 듬뿍 넣었던 것이었다. 비록 명태라지만 모처럼 고깃국을 올리자 남편은 허겁지겁 보리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웠다. 거기다 고구마를 쪄서 한 바구니 내놓자 본래 먹성 좋은 남편은 또 주먹만큼 큰 고구마를 거머쥐고 껍질을 홀랑 벗겨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이 녀석 장가들더니 먹성만 더 늘었구나. 고깃국에 잘 먹었으니 오늘 오후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라도 한 지게 해와야 쓰겠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지금 산에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절절 끓는 아랫목에 벌렁 드러눕는 것이었다. 이놈아,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잠만, 포자냐? 에이, 숭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다. 그러더니 점심상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웃집으로 제사 음식을 마련해 주러 가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새댁은 알턴이 빠진 듯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었다. 새댁은 모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지런히 설거지를 했다. 생각 같아서는 설거지를 뒤로 미루고 당장 아랫목에 들어놓은 남편을 와락 끌어안고 한바탕 뜨거운 방구들 위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모처럼 신나게 뒹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설거지만 끝나면 하고 생각하는 새댁의 몸은 그새 불꽃처럼 근질근질 한량 없이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차갑고 시린 얼음물에 손을 넣으면서도 새댁은 그 물이 차가운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수저며 밥그릇을 닦아내면서도 정신이 없던 것이다. 아마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없는 이런 최고의 기회를 늑대 눈이 되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아뿔싸!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온 새댁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매불망!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사지를 벌렁 뻗고 입을 해 하고 벌리고는 그새 드르렁드르렁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던 것이었다. 이런 바보 미련퉁이. 곰 같은, 아니 곰보다 더 수천 수만 배는 더 미련한 작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왼수 덩어리. 에구구. 저런 것을 남편이라고. 명태 두들겨 계란 풀어 국 끓여 밥 먹이고 이런 추운 한겨울에 얼음물에 고구마 씻어 쪄올리고. 에구, 내 팔자야. 새댁은 대번 부하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이었다.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진 남편을 당장 사납게 멱살이라도 낚아채 부여잡고 귀싸대기라도 철썩 올려 붙여버리던지 아니면 어디께를 부러져라 사정없이 걷어차 깨워 그 주제에 평생 일이나 해야 할 팔자라고 닥달하며 시어머니 말대로 나무지게 짊어주고 당장 눈 쌓인 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실컷 해오라고 쫓아내버려야 직성이 풀릴 듯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제5화 너 한양 갈 때? 에구 힘 좀 마음껏 써보라고 잘 먹였더니만 잠귀신에게 몽땅 다 바쳐. 이런 왼수. 새댁은 남편의 몸을 압박하듯 아랫목으로 사정없이 밀어붙이며 옆구리를 슬그머니 손가락 끝으로 꼬집어 살점이나 확 뜯어져 버려라 하고 사정없이 비틀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냥 잠에만 취해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없으니 마음 놓고 그 짓 하자며 마구잡이로 덤벼들어 남편을 깨우기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다. 새댁은 달아오른 몸으로 몸부림치며 안달을 해보았으나 한번 잠에 골아 떨어지면 업어가도 모르는 남편은 드르렁 계속 코만 고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채던 새댁도 어느 결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무언가 육중한 것이 사납게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새댁은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눈을 떴다. 그 겁나게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한양, 간양 가는 것 많지나 좋네. 응, 그려. 한양 갈 때 많지나 좋다고. 새댁과 남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천리길, 한양 땅으로 구경 가는 즐거운 유람길에서 완전 연소를 향한 오랜 격정의 드높은 해일이 수차례 지나고 둘의 몸은 서서히 물빛 맑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8월에 별빛 쏟아지는 밤바다처럼 푸르게 질펀한 땀방울을 토해내며 식어가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어루만지며 불꽃이 사그라진 뒤에 밀려오는 단란한 만족감과 행복감에 깊이 가라앉아 젖어들었다. 그리고는 격렬한 구판 끝난 뒤끝을 정리하려고 풀어 헤쳐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려 서로에게서 뜨거운 눈을 떼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새댁의 눈끝에 어둠이 한 움큼 밀려 들어왔다. 어느새 밤이 찾아왔는지 문창오지의 검은 먹물빛이 새까맣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순간 허물처럼 벗어둔 치마와 속옷을 찾으러 부엌문 쪽으로 눈을 돌리던 새댁은 까무러치게 놀라며 외마디 짧은 비명을 혀끝에 감아 토해냈다. 헉, 저게 누구란 말인가? 귀신일까? 자지러지듯 놀라 자세히 살펴보는 새댁의 눈 한가득. 거기 이웃집 제사 음식 마련해주러 간 시어머니가 시꺼멓게 웅크린 늙은 곰처럼 바람벽에 몸을 기대고 오독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나요? 새댁은 얼른 방바닥에 벗어둔 치마를 끌어당겨 허연 알몸을 재빨리 가리며 모기만한 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동그랗게 놀란 눈을 뜨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벌거벗은 새댁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너 한양 갈 때 왔다? 짝사랑 제6화 묘령의 여인. 우하하하하.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둘의 그 짓 하는 것을 먼저 와서 다 보고 있었다 이거로구먼. 서생 중 하나가 크게 웃음을 토하며 말했다. 그렇지. 둘이 신나게 한양 갈 때 들어와서 다 보았다는 게야. 그 짓 하는 것을. 하하하하하. 최도령의 이야기를 듣고 서당의 서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네 이놈들, 계속 멋들 하는 거냐? 어서 와서 걸리지 않고. 그때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서당 훈장 어른이 대청마루로 나서며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도령과 서생들은 이야기 뒷자락을 다 음미하지도 못하고 불이 나게 서당 대청마루 위로 뛰어 올라갔다. 조금만 머뭇거렸다가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서당 훈장 어른에게 불려나가 종아리를 실컷 얻어맞을 것이었다. 그렇게 서당에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그 이야기를 음미하며 분주한 5월 들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이도령의 머릿속은 온통 최도령이 짓거려대던 그 남녀간의 진한 사랑으로 관심이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참으로 경을 칠 일이었다.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서책을 다 달달 암송하여 과거에 급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자는 아주 멀리 해야 할 요물과 진배 없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자꾸 그리로만 쏠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서당에서 배운 글귀를 애써 주절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멀리 볼이 익는 밭자락 풀숲에서는 으슥한 곳에 둥지틀어 알나는 까투리를 쫓아 장기들이 새끼를 치느라 꽝꽝 시끄럽게 울어대고 남녘 푸른 갈대잎 새로 돋는 색강을 건너온 바람은 푸른 물을 잔뜩 품어와 코끝에 싱그럽다. 어려운 글귀를 주절거리며 걷던 이도령도 이 5월의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어 버린 것일까? 그 글귀는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자꾸 흥얼거려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들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감싸고 도는 둔덕의 한 아름이나 되는 느티나무가 줄줄이 늘어서고 그 안에 돌담이 둘러쳐진 커다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다. 그 집은 김대감 집이었다. 윗대 할아버지가 육조의 판서를 지낸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도령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돌담 너머로 커다랗게 들어선 그 집을 무심코 바라보며 지나곤 했다. 그 돌담 안에서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철따라 색색의 꽃이 피어나서 지곤 했다. 이른 봄, 매화로부터 시작하여 살구꽃, 복숭아꽃, 감꽃이 피었다 졌고 여름이면 붉은 석류꽃, 찔레꽃이 어우러져 피었다. 그리고 늦가을이면 담장 안 파란 하늘 가득 붉은 감과 대추가 불꽃처럼 익었다. 이도령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문득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계곡을 휘감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았다. 밋밋한 돌과 돌 사이를 핥고 흐르는 물은 언제 보아도 정겨웠다. 이도령은 책보자기를 놓고 시냇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집 낮은 돌담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렇게 눈길을 들어 바라보던 이도령의 눈 안,
가득 새하얗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소복한 묘령의 어여쁜 여인이었다. 개울 건너 바로 돌담 손을 뻗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 그 짧은 거리 앞에 서서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멀리 뒷산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무심코 바라본 순간 이도령은 마치 온몸이 쩡 얼어붙는 것만 같은 서늘한 전율이 전신을 휘감아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마른 침을 쩝 다시며 한동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름달 같은 둥근 이마에 가느다란 눈썹, 도톰한 진홍빛 입술, 오똑 솟은 코, 배곡같이 하얀 둥그스름한 얼굴에 뺨이 불그스름 윤기가 돌고 있었는데 멀리 고요히 무엇을 응시하는 것 같이 깊이 바라보는 그 동그란 눈빛이 마치 칠흑같이 검은 밤하늘에 섬광 같은 별빛처럼 영롱히 반짝이는 것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푸른 석류나무 가지 사이에 고요히 서 있는 그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인 듯 청아한 모습에 이도령은 정신이 곧 혼미해지는 느낌이었다. 한동안 그곳에 서서 깊은 시름에 잠긴 듯 한숨을 들이쉬며 멀리 뒷산을 바라보던 그녀가 어느 순간 홀연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때까지 뭐에 홀린 듯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이도령은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도 한참을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 이도령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서산으로 붉은 해가 넘어가고 스멀스멀 어둠이 밀려올 무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드러눕고 말았다. 저녁을 먹을 때인데도 이도령이 나타나지 않자 이도령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그를 불렀다. 어머니의 부름에도 이도령은 대답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꼼짝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도령이 갑자기 밥도 먹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방 안에 드러누워 버리자 이대감 내외는 처음에는 배탈이나 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있기만 하자 이거 크게 병이 났구나 생각하고는 서둘러 의원을 불렀다. 짝사랑 제7화 상사병 일대에서 꽤 유명한 백발이 성성한 수염이 허연 의원이 와서 이도령 방에 들어와서 진맥하고는 별다른 병이 아니라며 나름대로 약 처방을 해주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그 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다시 그 의원을 불러 진맥하고 병명을 물었다. 그러자 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무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허허, 이럴 수가 있나.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대감은 몸져 누워있는 아들 이도령을 생각하고는 가슴을 태웠다. 도무지 밥도 먹으려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아무리 다그치고 얼러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저 병이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날부터 일대에서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죄다 불러와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러다간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새 아름다운 5월도 가고 모내기 하랴 보리배랴 바쁜 6월도 지나 불볕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왔다. 무더운 여름이 오도록 이도령은 시름시름 앓고만 있었다. 도대체 저 병이 무슨 병일까? 어느 날 밤 이도령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 백리밖에 의원까지 모조리 불러와 동생의 병을 나으려 해보았으나 결국 병명조차도 알지 못하자 가슴을 태우고 있던 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나섰던 것이다. 누이는 비쩍 마른 몸으로 숨을 들이쉬고 누워있는 이도령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짚어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동생,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어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단 말인가? 동생과 나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누나, 동생 사이인데
무슨 못할 말이 따로 있겠는가? 내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할 것이니 가슴에 둔 말이 있거들랑 내게 시원하게 해보시게나? 누이의 말을 들은 이도령이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말똥거리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누님이라면 제 말을 들어주시겠어?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있기만 하던 동생이 뜻밖의 입을 열자 기쁨으로 놀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동생, 무슨 말이든지 다 하시게. 이 세상에서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라면 내 모두 다 들어주겠네. 그렇게 말하는 누이의 말을 들은 이도령은 안심한 듯 입을 열었다. 누님, 실은 지난 봄 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대감 집 느티나무 아래 우연히 앉았는데 그 집안에 젊은 여인네 하나가 돌담 안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짓는 것이었소. 내 그녀를 본 순간 이렇게 온통 그녀가 내 머릿속에 나타나 사라지질 않소.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게 내 소원이 되어버렸다오. 이도령의 말을 들은 누이는 자신의 동생이 소문으로나 듣던 그 상사병에 든 것임을 알았다. 그러기에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그 병명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튼 누이의 입장에서는 저 동생을 살려야만 했다. 몸져 누운 동생을 그대로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동생, 알았네. 그깟 일 가지고 그러는가? 어서 기운을 차리게. 내 좋은 술을 가지고 내일 밤에 다시 올 테니 어서 밥 먹고 기운 차리시게. 누이의 그 말을 들은 이도령은 마치 그녀를 곧 만나기라도 한 양 온몸에 생기가 돋고 가슴이 들뜨는 것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선녀 같은 그녀를 만날 수 있다니 당장에라도 날아갈 듯 몸이 가뿐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동생 이도령에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온 누이는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 그녀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동생을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동생의 상사병을 낫게 해주어야만 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누이는 서둘러 이도령의 방으로 갔다. 동생의 머리맡에 앉은 누이가 입을 열었다. 동생, 내 좋은 수가 있네. 이제부터 밥도 먹고 얼른 원기를 회복하여 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네. 누님,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누워있던 이도령이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누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짝사랑, 제8화 누이의 꾀. 그렇다면 동생이 내 방으로 오시게. 누이는 이도령을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정신을 차린 이도령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아침을 먹고는 누이의 방으로 갔다. 다소곳이 방 안에 앉아있는 누이가 이도령을 보고 말했다. 동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여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누이는 이도령에게 여인의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얼굴에 분 바르고 화장하는 법에서부터 걸음걸이, 행동거지, 목소리조차 모조리 여인의 몸동작과 신용을 전부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어 달 여 동안 누이에게 여인의 행동을 자세하게 전수한 이도령의 행동은 그것이 결코 어느 양반집 교수의 행동이지 절대 남정네로 보이지 않을 만큼 숙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던지 누이는 이도령에게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바느질 용품, 폐물들을 챙겨 박물 장사를 차려주었다. 그리고는 이도령의 길게 늘어뜨린 댕기를 풀어 쪽을 쪄서 비녀를 찔러주고는 얼굴에 여자처럼 화장을 그려주었다.
청연분홍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이도령은 이제 영락없는 여인네였다. 동생, 아무 걱정 말고 해 넘어갈 무렵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여인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네. 이도령은 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을 나섰다. 꿈에도 그리던 그 여인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할까 싶었다. 여장하고 박물 장사를 차린 이도령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마을 언저리 주변을 맴돌다가 고해질 무렵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하고 그 김대감 집 대문을 대담하게 들어서는 것이었다. 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마루에 할머니가 있었다. 이도령은 할머니를 붙잡고 버드나무 가지처럼 휘휘 간드러진 여인의 목소리로 통사정하듯 말했다. 할머니, 이것 하나 사주세요. 그래, 어서 와. 내 전부 다 사줄 테니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대뜸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뜻밖의 환대를 받으며 할머니와 함께 방에 들어가 앉았다. 어쩜 이렇게 이쁜 각시가 박물 장사를 나섰다냐. 마침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심심하던 참인데 우리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 책도 읽어주고 놀다가. 이도령은 여종이 들고 오는 저녁, 밥상을 할머니와 같이 했다. 이윽고 저녁 밥상을 물리자 할머니는 이도령에게 이야기책을 읽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도령이 막 이야기책을 읽으려는 터에 할머니가 여종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내 며느리와 같이 듣고 싶으니 저기 초당에 가서 아씨를 모셔오너라. 순간 이도령은 초당의 아씨란 말에 귀가 번쩍 열리는 것이었다. 과연 그 아씨가 이도령이 꿈에도 그리던 그 여인이란 말인가?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씨는 이도령이 꿈결에도 사모해 맞이하는 바로 그 묘령의 어여쁜 아씨였다. 이도령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구성직의 여인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이야기책을 읽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느 결 그 아씨가 이야기책에 흠뻑 빠져들며 여장을 한 이도령에게 가까이 찰싹 엉기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그 여인의 향내를 코끝으로 음미하며 더욱 구성지게 여자의 목소리를 계속 흉내내며 이야기책을 읽어나갔다. 그렇게 밤이 이슥해지고서야 이야기책 읽기는 끝이 났다. 박물 장사 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이야기책 읽느라 고단하겠구만. 여기 우리 며느리랑 같이 초당에 가서 자고 내일 또 아침 먹고 같이 놀자. 내가 박물은 다 살 테니 걱정 말고 오늘은 그만 자자. 할머니가 졸린 듯 길게 하품하며 말했다. 아, 꿈에도 그리던 그녀와 같이 한 방에서 자라니 과연 우리 누님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구나. 이도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따라 초당으로 들었다. 원앙금침이 곱게 깔아져 있는 방 안에 단둘이 드러누워 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녀가 겉옷을 벗고 보드라운 이불 속으로 들자 이도령도 등잔불을 훅 불어 끄고 슬그머니 겉옷을 벗고 그녀 옆에 누웠다. 둘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찼다. 이도령이 이불 속에서 슬쩍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매만졌다.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에 닿은 손끝이 마치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순간 이도령의 가운데 것이 커다란 불기둥처럼 사납게 용솟음치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가늘게 신음을 토하며 커다랗게 일어난 자신의 가운데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녀의 잠든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녀의 몸 위로 번쩍 오르는 것이었다. 짝사랑 제9화 혼비백산. 깜빡 잠이 든 새 옆에 누워있던 박물장사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 짓누르자 기겁하며 그녀가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아, 지지, 지금 무엇인가요? 실은 저는 사내이옵니다. 지난 봄 담 너머로 당신을 한번 본후로 상사의 병이 들어 누워있다가 이렇게 소원을 풀러 여정하고 나왔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당신 것이오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도령은 막무가내로 죽기로 거부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사납게 발버둥치는 손발을 틀어잡고 속옷을 죄다 벗기고 가운데 커다란 것을 그녀의 몸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미는 것이었다.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가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더욱 기세를 더해가는 이도령의 거친 손길에 점점 그녀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을 닫고 거부하며 주저하던 그녀도 어느 순간 그만 몸을 열고 말았다. 둘은 한 몸이 되어 연락의 깊은 육의 쾌락 속으로 혼입하는 것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차례나 서로의 몸을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태워가며 흡입했을까? 그렇게 그 밤을 꼬박 지새운 둘은 새벽녘에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이도령은 여장을 한 채로 그 집에서 머물며 낮에는 할머니와 어울려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밤에는 그녀와 단둘이 비밀스럽게 뜨거운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그 이도령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바로 늙은 김대감이었다. 겉은 여자인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여긴 김대감은 마침내 하인을 불러 지금 절에 가서 과거 시험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급히 불러오라고 은밀히 명령을 내렸다. 실은 그 여인은 남편이 죽어 소복한 여인네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의 남편은 가까운 절에 10년 기한을 두고 글 공부를 하러 간 것이었다. 절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속히 내려오라는 하인의 전가를 받은 그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 도착하니 이슥한 밤이었다. 언제 오나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은 김대감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 처 방에 가보면 필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게다. 그러면 다짜고짜로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네의 옷을 죄다 벗겨보거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이 나게 아내가 잠을 자는 초당으로 달려갔다. 과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두 여인네가 이불 속에서 끌어안고 함께 누워 있었다. 어서 일어나 등잔불을 켜시오. 녹이 띈 목소리로 사내가 소리쳤다. 이게 무엇란 말인가?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을 일을 버젓이 저질렀으니. 그녀를 끌어안고 있던 이도령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혼비백산 놀라 기겁하며 일어나 앉았다. 서방님 아니신가요? 언제 오셨나요? 그녀가 남편을 알아보고는 눈을 내리깔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눈빛으로 허겁지겁 등잔불을 켰다.
일어서시오. 사내는 여인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도령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짝사랑 제10화 장원급제. 이도령은 이젠 죽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일어났다. 저고리를 벗으시오. 이도령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녹이 띈 눈빛의 사내는 어서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이도령은 체념한 듯 저고리를 벗었다. 치마를 벗으시오. 이도령은 치마를 벗어내렸다. 속치마도 벗으시오. 까닭없는 한 여인을 탐한 죄가 결국 이렇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인가. 이도령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질금 감고 새하얀 속치마마저 벗어내렸다. 그 속고쟁이도 벗으시오. 이도령은 가느다랗게 신음을 토해냈다. 그 여인네는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이불깃에 얼굴을 묻고 엎어져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두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이었다. 문 밖에서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여럿 대동하고 방 안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김대감이 서 있었다. 여차하면 달려들어 폐륜을 저지른 두 년 놈을 바로 개 패듯 두들겨 패서 그 즉시 도륙시킬 기세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 밤을 지내며 소원을 다 풀었으니 예서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었다. 이도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속 고쟁이마저 벗어내렸다. 순간 사내가 흠칫 놀란 눈으로 이도령의 큰 가지처럼 기다랗게 덜렁이는 가운데 겉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이도령의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내의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범처럼 매섭게 빛났다. 이도령과 그 여인의 생사는 저 사내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이미 여인네는 바닥에 엎어져 이불깃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가늘게 몸을 들썩이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리하게 질려 몸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불 끓는 욕정에만 빠져 까닭없는 남의 여인네를 탐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명행사하는구나. 이도령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사내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님이 잘못 보셨구나. 저런 여자를 내 참 신뢰했소이다. 찰나의 순간에 사내의 목소리가 이도령의 뇌리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이도령은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죽음의 순간에서 삶의 찬란한 빛이 확 하고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한 사내가 번쩍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여차하면 달려들어 두 년 놈을 때려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아버지 김대감에게 자신이 본 것은 여자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발길을 돌려 사내는 다시 공부하는 절을 향해 가버리는 것이었다. 생사의 순간을 오락가락한 이도령은 휴 하고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 사내의 말 한마디에 두 목숨이 살아난 순간이었다. 이도령은 밤새 조용히 흐느끼는 여인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물밀듯이 몰려드는 미안함과 밀려드는 극한 불안감으로 나를 지새웠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반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 즉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이도령은 그 후로 그녀를 잊고 과거 공부에만 전력을 쏟는 것이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이도령은 떡 장원급제를 했다. 그런데 그날 장원급제한 사람이 2명이었다. 이도령은 자신과 함께 장원급제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먼 옛날 상사의 병이 들어 여장을 하고 그녀와 함께 잤던 그날 밤 자신의 옷을 죄다 벗겨보던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이도령은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 그 사내에게 달려가 그 아래 털썩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비님, 장원급제를 경하드립니다. 그 옛날 저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도령은 땅에 머리가 닿도록 깊이 조아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뭐라? 나와 함께 장원급제를 한 이가 자네였단 말인가? 그래. 세상의 큰 뜻을 실천해 나갈 사나이 대장부가 그깟 남의 여자가 욕심나서 여장을 하고 그 짓을 해야만 했던가? 참으로 가련한 생각이 들었던 것일세. 사나이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줄여가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천하의 대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느니 내 어찌 한갓 자신의 사사로운 탐욕과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한심하고 졸렬한 소인배 그대를 어찌 탓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무튼 자네의 장원급제를 축하하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바르고 정직한 목민관이 되어 큰일을 하는 제목이 되시게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를 형님으로 모시게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은 이도령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키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화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전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